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부 사이에서의 반성할 자료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그 매개체가 사랑이라는 건데요.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것이 사랑인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냥 첫눈에 설렐 수가 있죠. 그 설레는 마음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설레기는 하는데 속은 타고 그 손을 놓아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을 못하죠. 전에 어떤 사람은요, 빠른 걸음으로 그 사이를 획 지나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좀, 뭔가요?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런데 집에 가서도 속은 타고 뭐 그랬는데요. 그 다음날 보니까 혼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처음 만났을 때 기분하고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속 상하는 마음이 조금 다르겠죠. 조금 더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혼자 있는 걸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사귀자고 말을 하고 또 서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 이제는 용서가 안 되죠. 그 상대방을 이제 붙잡고 시비를 하고요.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하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말도 못하다가 이제는 왜 시비 걸고 다투고 그러느냐.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설레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요. 좀 처음에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할 때 그러고 난 뒤에 헤어지고 난 뒤에는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만큼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으니까 훨씬 더 속이 타는 거죠. 그런데 사귀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내 것이 된 겁니다. 이만큼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다. 내 거를 건드린 거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부 내 거죠. 전부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았다.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전부 내 거라고 하면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진다고요. 신선도는 떨어졌는데 자유는 용납이 안 되죠. 억압을 하죠. 이렇게 되는 게 사랑이 이렇게 변질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개된 연애를 오래 하는 사람은 결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연애를 할 때는 이미 내 거라는 생각이 확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자유를 주진 않죠. 신선도는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결혼하기는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다.
예. 근데 이것은 무엇을 실수한 걸까요? 왜 이렇게 내가 만나고 사귀면서 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는 나라는 걸 갖고 있고 내 것 챙기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 그 설레했던 순수한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 거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욕심에 의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중에는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 어떤 극결이라는 사람인데요. 극결. 남편이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인이 참을 들고 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잔을 드시죠. 이러고. 그러니까 남편이 또 공손히 받아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걸 누가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사이요? 우리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어떻게 그렇게 손님 대하듯 하느냐고. 우리 부부는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저런 사람이 없다 세상에. 그래서 관에다가 추천을 해가지고 큰 벼슬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의 느낌이 바뀌지 않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처음처럼, 처음에 그 느낌을 유지하는 거, 이것이 사랑의 그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공경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죠. 맹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랑을 하면서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그 반려견, 반려묘, 그렇게 반려동물을 매우 사랑을 하는데요. 거기에 공경심, 존경심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내 소유로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노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하면서 공경심이 없다는 것은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설레는 느낌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이냐? 하늘마음, 한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담담합니다.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면 설레죠. 설레지만 뜨거워지진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변함없는 그런 감정,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의 그 사랑이 하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을수록요, 욕심에서 나오는 또 사랑이 있습니다.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돈 욕심이 많을수록 그 사랑은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은 금방 식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요, 바로 식어버립니다. 또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뜨거워지는데요, 더 예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또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에서 나오는 사랑은 뜨겁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본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영화를 한번 다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번 찾아갔으면 좋은데,
제목은 달링이라는 영화인데요. 달링. 그게 독일 영화인지 무슨.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인데 남편이 서재에서 계속 책을 보고 있습니다. 부인이 참다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재에 들어와 가지고요. 책들을 막 뒤엎어버리고요. 당신은 책하고 살아라. 난 뭐냐? 이래가지고요. 가출을 해버리죠. 근데 이 부인은 뜨거운 사랑을 원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뜨거운 사랑을 해주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죠. 해변에 가서 요트도 타고 또 뜨거운 사랑일수록 남 눈치도 안 보고요. 안고 입도 맞추고 밤에 또 불타는 밤을 또 보내고 행복은 이런 거지. 사랑은 이런 거지.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돌아다니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 말고는 남자 없냐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또 뜨거운 사랑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되풀이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뜨거울수록 식어버리고 나니까 식고 나면 그 상대가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의미 없는 사랑을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되풀이하다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네, 뜨거운 사랑은 이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다고요. 집에 돌아오니까 그 남편이 여전히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부인한테 어서 와 한마디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담담한 사랑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집에 안 나가고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거 참 참고가 되겠다 싶은데 달링이라는 걸 제가 뒤져보니까 다른 영화가 많고요. 제가 찾는 건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진리를 얻는 거룩한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본질에 있어서는 남이 없습니다.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오른쪽에 고기 잡는 그물이 있죠. 그 그물에 그 실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깔려 있어서 물속에 잠겨 있어서 모를 뿐인데요. 그 그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연결된 부분 하나만 봐도 모든 그물이 코가 다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남끼리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된다는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물코 하나가 확인되듯이 모든 다른 사람하고도 하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보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아주 괴롭히고요. 아주 그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런 순수한 사랑을 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 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을 이 한자 문화권에서 이족이라고 이자를 쓰는데요. 동이족이라고도 합니다. 동쪽에 있다고요. 그 이자가 사람이 큰 사람, 대자에다가 활을 이제 안에 넣어놨죠. 그래서 키가 크면서 활을 잘 쏘는 사람,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중국 그 학자들은요, 은나라 때 갑골문에 보니까 동이족 할 때 이자에 그 밧줄로 묶은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족들은 오늘날 이제 한국인이죠. 한국인은 옛날에 노예였다라고 논문을 썼습니다. 밧줄로
묶여있는 노예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것이 정설처럼 돼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동이족은 한국인은 노예였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요. 우리 복희시와 하와인데 부부인데 이렇게 풀어서 갈라질 수 없도록 완전히 감겨 있죠. 바로 이 그림을 글자로 표현한 게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결합을 하면요. 이렇게 헤어질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라는 글자를 사전에 찾으면 뜻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인이라는 겁니다. 인은 사람이 둘인데 두 사람이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사람 둘이서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와 인이 다 한국인을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 어진 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한국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 어디 잘 안 가고요. 뭐 밥집에도 같이 가고 술집에도 같이 가고 극장도 같이 가고 그래서 그 인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그것이 사람 인자의 인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도 그 동이족, 우리 민족을 지칭하는 글자였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그 보면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데 가운데 칸막이가 있죠. 칸막이가 있는 채로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이제 결혼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있어도 너는 너고 나는 나입니다. 그런데 왜 한 집에 사느냐? 사랑하니까. 예.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그 계약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계약을 통해서 한 집에 사는 거다. 이렇게요. 언제 계약하느냐? 결혼식 때 계약을 하죠.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그러면 그 계약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약대로 안 지켜지면 언제든지 이제 그 헤어지는 이런 것이 오늘날 결혼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 어떤 그 사람이 제일교포인데 우리나라 산속에서 살고 있던데요. 결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왜 결혼 안 하느냐? 계약을 하는 것이 결혼식인데 나는 계약 관계로 내 순수한 사랑을 거기에 빠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결혼을 안고 있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는 서구식 결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살아서 이렇게 그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은 모두가 하나 되는 척 단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중용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군자의 도리는 실마리를 부부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자의 도는 뭐냐? 그 태극이고 또 모두가 하나 되는 본질이고 그걸 하나라고 말해도 되고 하늘이라고 말해도 되고 태극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그 진리를 얻는 것은 그거를 중용에서는요, 부부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는 것이 태극입니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남끼리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늘이 되는 거고 태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태극이 현재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음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돼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음양 관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양 관계의 현실에서 태극의
바탕으로, 태극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군자의 도인데요. 그 군자의 도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부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때야 되느냐. 서로 그 음과 양은 다른 것 같지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어서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다. 바로 그 밑에 태극 무늬를 보면요. 너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내 속에 너가 들어있어서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다. 하나이면서 다르다. 이것이 그 음양과 태극의 절묘한 방식인데요. 부부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요. 너와 내가 함께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태극 무늬처럼 되어야 완전히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태극이면서 음양이고 음양이면서 태극인 진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 둘이면서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은 태극의 마음, 하늘 마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한데요. 그래서 위로 향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늘에 닿으면 모두가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요. 반대로 너와 내가 만나서 완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 되는 과정이 바로 위를 향해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하늘에 도달했다라고 역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하늘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다. 그래서 그냥 남남끼리 적당하게 사귀는, 사랑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면서도 완전히 하나 되는 이런 사랑을 하자. 그것을 이제 그 부부에게서 실마리를 찾는 그런 길이라고 중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부부 유별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부부는 하나인데 서로 다르게 사는 겁니다. 나무를 하나 이렇게 제가 그려보면요. 하나의 나무인데요. 나무는 하나죠. 하나인데 제일 아래에 가지가 오른쪽으로 뻗어나면 그 다음 가지는 왼쪽으로 뻗어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뻗어나고 또 왼쪽으로 뻗어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뻗어나는 가지를 남편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뻗어나는 가지를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 하나의 나무인데 남편이 오른쪽으로 가면 부인은 왼쪽으로 가는 거,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를 유지하는 기본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부 유별이라는 것은 부부는 따로 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잘못 판단하는 거고요. 완전히 하나 됐을 때 다른 삶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우리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태극처럼 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부인은 반대로 하는 것,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한테 왜 이혼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다수가 나하고 안 맞았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안 맞다. 너하고 딱 맞으면 그건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달라야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맞아서 이혼했다. 이거는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은 순종형의 부인을 자꾸 기대를 하는데요. 그러면 집안 망합니다. 남편은 되게 좀 무모하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이런데 부인은 좀 꼼꼼해야 되고요. 그 계획이 확실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남편이 하는 일을 부인이 반대를 하게 돼 있죠.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 이제 남자들은 부인을 잔소리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사건건 잔소리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이 음양의 이치를 알고 보면 잔소리가 아니고 나의 잘못을 보완해주는 보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요. 이제 여자들의 잔소리를 아주 혹독하게 말해서 농담을 합니다. 여자들이 잔소리를 제일 적게 하는 달이 몇 월 달이냐 이렇게요. 아시겠습니까? 몇 월 달인지. 예? 2월 달이라고요. 2월 달. 왜냐? 이틀이 짧으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말만 하면 잔소리다 이러는 농담인데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고 보약이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된다. 그 이치를 빨리 깨닫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진리를 얻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가정은 돌을 닦는 수도원이다. 예. 가정에서 돌을 닦는 거다. 제가 미국에 1년 가 있었는데요. 연구년을 받았어요. 그때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가서 한국학과를 개설하고 뉴욕 주립대학에서요. 그래서 한국학의 교두보를 만드신 거의 대부격이죠. 박성배 교수라고 한국학의 이제 아주 선구자이신데요. 그분을 여러 번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국 후에도 가끔 전화를 하시고 뭐 그러시는데 한날은 저녁에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교수 왜? 그분은요 평생 불교 학자였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저는 존경스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신지 대범하신지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성철 스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는 교수가 너무 초라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표 내고 성철 스님 제자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돌을 닦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도를 한 뒤에 이제 다시 환속을 하셨습니다. 환속을 하시고 이제 미국에 가서 뉴욕 주립대학 교수가 돼서 전공이 불교이기 때문에 계속 불교 강의를 하셨죠. 근데 밤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했는데 핵심이 뭔지 알겠는가? 제가 뜬금없이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앞으로의 시대는 유교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는가? 글쎄요, 왜 그러셨습니까? 불교학자신데. 이 늦게 깨달은 것이 세상을 떠나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결국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가정에 있으면서 진리를 구해야지. 버리고 떠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다. 예.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 안에서 그 진리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가정을 수도장으로 만들자.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불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도 닦는 마음으로 내가 또 잘못했다. 또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보약인 줄 몰랐다. 이런 걸 늘 반성을 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 반성하는 이런 것이 생활화되면요, 사람이 많이 바뀌는데요. 우리가 이 명상 시간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반성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깊이 한번 가져보시는 거. 이 시간 끝나고 1시간만 그렇게 반성을 해볼 게 아니고요. 오늘 밤에 이제 자율 명상 시간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또 명상을 하고 또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반성을 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부부나 자녀가 이제 없는 분들, 이런 경우는 이제 부모에 대한 명상을 하시거나, 또 그 자기 개인의 일들 중에서 이제 잘못된 반성할 내용들, 이런 걸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